안녕하세요. 우리가 찬란한 우리 불교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려의 사찰 건축과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찰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나라에서 사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국립사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립사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도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 비가 많이 와서 불국사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 무너졌는데요. 이 대웅전을 수리할 때 국립사찰에 해당되는 고려시대 때는 건물을 만드는 장인도 나라에서 보내주고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돈도 고려시대에는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거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불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관련한 모든 재원들을 스님들께서 마련을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스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탁발을 하거나 시주를 받아와야 했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기술자들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스님들이 직접 각각의 건물들을 만들기도 해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님들이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꿋꿋하게 불교 사찰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의 사찰과 조선시대의 사찰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고려의 사찰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국립사찰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립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법제화된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제도는 이미 태조 왕건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을 이루고 고려를 건국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쯤 아들들을 위해서 10개의 아주 중요한 덕목을 내려주세요. 그거를 우리는 후뇨 10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후뇨 10조에 고려의 사찰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고려에 만들어지는 많은 사찰들은 실제로 나라에서 그러니까 왕이 직접 주진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한편으로는 태조 왕건 이후에 전국에 많은 사찰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사사로이 스님들이 스스로 주지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책이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 조항은 고려의 많은 사찰들은 이미 도선국사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찰을 짓지 마라. 사찰을 많이 짓다 보면 결국은 고려의 직위가 훼손돼서 고려가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태조 왕건이 전국에 있는 사찰들을 나라에서 인가를 해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등과 팔관회를 많이 개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연등, 여기서 말하는 연등이 뭐냐면 연등, 우리가 부처님 오실 날 하면 연등을 기른 그런 불교적 행사를 이야기해요. 태조 왕건이 얘기한 10가지 훈육십주 중에서 3가지 나라에서 사찰의 주지스님을 파견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점지하는 곳에 사찰을 만들고 그리고 각종 행사를 나라에서 주관했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고려의 사찰은 국립기관에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의 본격적인 건축물을 통해서 남아있는 건축물을 통해서 고려의 사찰 건축이 과연 국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고려의 사찰 건축 중에서 실제로 남아있는 건축은 딱 3동밖에 안 되죠.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 수덕사, 대웅전이 있어요. 이 3가지 건물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이고요. 고려시대의 건물을 차차 살펴보기 앞서 고려 전기와 후기의 가장 특징적인 건물 특징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고려의 건축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심폭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심폭의 건축은 어떠한 형태냐면요. 기둥 위에 공포를 하나만 배열하고 있는 걸 주심폭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심폭
사이에 공포를 하나 주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다폭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주심폭의 건축을 만들고 고려 후기로 가면 포가 많아지는 다폭의 건축을 만들어요. 그러면 고려 전기에 있는 대표적인 주심포 건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려시대 목조 건물 하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건물은 바로 봉정사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라는 건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봉정사 극락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봉정사에 있기 때문에 봉정사 대웅전도 유명하지만 극락전이라는 건물이 유명해요. 실제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다 해체가 되는데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해체가 되지 않고 1972년 우리 손에 의해서 해체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기록이 공민왕 때 이 건물을 해체했다라는 관련 기록이 나와요. 공민왕 때 이 건물을 해체했다는 건 결국은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진 건물이냐면 공민왕 이전에 실제로 목조 건물이 한번 해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년, 1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체로 고려 공민왕 때 해체됐다는 말은 이 건물이 12세기 정도에는 최소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고려에서 가장 오래된 주심포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건물은 정면 3칸 구조인데 이 건물은 측면 4칸 구조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찰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찰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는 약간 생소한 구조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사찰 건물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신발을 다 벗고 가는 마룻바닥의 구조로 바뀌고 난 다음에 사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요. 원래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 또는 조선 초기까지도 만들어진 사찰도 대부분 다 신발을 신고 직접 들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봉정사 극락전에는 또 하나 재밌는 형태의 유물이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봉정사에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대부분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는 수미자 또는 불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대자에 부처님이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대자 위쪽에 닷집이 있어요. 조선시대 만들어지는 사찰에 불상과 불상대자, 닷집은 다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진 데 비해서 이 봉정사 극락전에서 만들어지는 불상, 닷집, 그리고 난 다음에 불대자 중에 불상대자와 닷집이 하나의 형태로 통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시기가 가장 오래된 불상대자와 닷집이고 그리고 그 형식도 참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봉정사 극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봉정사 극락전, 고려시대 건물은 배울림 기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봉정사 극락전에서는 배울림 기둥의 모습들은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기둥 위에만 주심포라는 공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포 하나하나를 만드는 각 부재를 정말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전 안을 이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직접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서 있는 공간인가요? 앉아 있는 공간인가요? 당연히 서 있는 공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정이 낮지가 않고 천정이 높아요. 천정 자체를 아예 건물에서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주심포 건물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법당 안에 들어가면 천정을 본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 내부에 있는 각각의 부재들을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요. 이 봉정사 극락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건물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중국의 당나라 때 만들어지는 남선사 대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약 745년 정도 만들어져서 8세기 때 만들어진 건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 건물과 이 우리 봉정사 극락전이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어서 혹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봉정사 극락전이 12세기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부터 만들어졌는데 여러 번의 개보수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남선사 대전과 유사점이 많이 나타나는 건물이에요. 다음으로 봉정사 극락전 다음으로 나오는 건물은 바로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건물이에요.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건물은 충남 예산의 덕숭산 밑에 있는 수덕사라는 사찰에 있고요. 고려시대에 만들어놓은 아주 대표적인 주심포 형식의 건물이죠. 봉정사 극락전도 마찬가지로 주심포 건물이고 수덕사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주심포 건물이에요. 맞배 지붕집을 하고 있어요. 고려시대 불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조선시대 맞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비바람이 세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풍판이라는 부재를 대요. 그러면 실제로 사찰의 옆면, 지붕의 옆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수덕사 대웅전이라든지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 옆면에 천정 가구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재의 명칭이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지붕 위에다가 건물 천정을 만들기 위해서 돌이라는 부재를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돌이는 대체로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부재가 있어요. 근데 도리가 동그랗다 보니까 이 부재들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로 움직이는 도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도리와 밑에 있는 도리를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는 부재가 하나 필요해요. 그 부재를 고려시대 건축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미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 꼬리처럼 생긴 부재예요. 그렇게 우미량을 받쳐놓고 도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수덕사 대웅전 측면에서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고려시대의 건축 그리고 천정의 지붕 가구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수덕사 대웅전을 들어서면 주심포 건축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주심포 부재에는 없는 수덕사 대웅전에만 있는 헛첨차라는 부재가 있는데요. 이 헛첨차라는 부재는 뭐냐면 대웅전에 있는 주도 바로 밑에 가짜 첨차라는 의미로 이게 주도 밑에 있는 부재예요. 이거는 다른 건물에만 없는 수덕사 대웅전에서만 나타나는 주심포 계열의 건물에서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재예요. 이런 부재가 나타나는 건물은 수덕사 대웅전에서 이런 부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릉에 있는 강릉 객사문에서 이렇게 부재가 나타나서 일정 부분 학자들은 이게 하나의 건축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 주심포 건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포 하나를 만들 때마다 상당히 공력을 들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공력을 들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력을 들이냐면 각 부재, 아주 조그만 부재 하나까지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뤄서 실제로 조각을 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 용어에서는 바로 기둥 위에 있는 아까 주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주두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두 받침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주심포 형식에도 주심포 형식에서 굿받침을 가지고 있는 형식과 그리고 굿받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굿받침이 있는 거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대, 주심포,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굿받침이 없는 형태는 안압지라든지 신라시대 건축 형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심포들을 신라할 때 라대 주심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심포를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라시대 계열의 주심포 그리고 하나는 고려시대 주심포 계열로 나눠요. 근데 주심포 건물이 실제로는 우리가 역사적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고려시대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앞으로 보게 될 부석사 무량수전 이 세 동밖에 없는데 이 세 동에서도 또 각각의 시기성과 특징에 따라서 라대 주심포 계열과 여대 주심포 계열로 나누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아까 우리가 봉정사 극락전에서 봤을 때는 불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고 했나요? 벗고 들어간다고 했나요?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고 했었죠. 수덕사 대웅전 안을 들어가 보면 수덕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덕사 대웅전도 옛날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였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시대 개념에 맞춰가지고 마룻바닥을 깔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래된 불교 건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시대적인 건축 스타일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신발을 벗고 수덕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천장이 다 노출되어 있는 연등천장의 구조예요. 그리고 각각의 천정 지붕 부장 하나가 정말로 장식이 잘 되어 있고 훌륭하게 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불단이 놓여 있는데 불단이 각각 하나의 부처님을 세 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처님의 각각의 부처님을 별도로 놓고 있고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사찰 건축 안에 불단이 크고 대부분 불단 위주로 건물을 구성하는 데 비해서 이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은 불단, 부처님 위주의 건물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불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의 영역을 공간을 좀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수덕사 대웅전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건물이 층고가 높아서 시원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런 곳에서 한번 절을 드려보고 싶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 고려의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이 어쩌면 고려의 주심포 건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물일 수 있어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1376년에 만들어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실제로 한 14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실제로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고려의 건축 스타일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기존에 있었던 고려의 건축은 봉정사 극락전이라든지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아까 지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맞배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맞배 지붕의 형태가 아니라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에서 많이 나오는 팔짝 지붕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은 맞배 지붕으로 만든 건물이고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이 팔짝 지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조선시대 맞배 지붕에서 팔짝 지붕으로 좀 바뀌어진 형태가 아니었겠는지라는 의견을 일부 게재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평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부석사는 아마도 맞배 지붕이 아니라 팔짝 지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부석사의 전체적인 형태는 정면이 5칸이고 측면이 3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 이 부석사 역시 들어갈 때는 현재 마룻바닥을 깔아놓은 상태지만 원래는 마룻바닥 밑에 전도를 까놨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관람객 또는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마룻바닥으로 바꿔놓은 형태고요.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이 정말로 아름다운 기둥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려하면 당연히 배울림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려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왜 고려 사찰에서 베을린 기둥을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수덕사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봉정사 극락전에서는 베을린 기둥이 잘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정말로 고려의 건축에서 베을린 기둥이 가장 잘 나오는 건물이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건물인데요.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베을린 기둥을 배열하는 방법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평평한 평주 기둥을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렇게 배열을 하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기둥이 이렇게 늘씬해 보여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배를 좀 불림으로써 건물 자체가 안정적인 요소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려시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심포 밑에 있는 기둥을 배를 불리는 배을림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 배을림 기둥이라면 어떠한 형태든 배가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에 기둥 바로 밑에 윗부분에서 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배가 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무량수전의 배을림 기둥의 배 나옴이 고려 사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배 나옴 기둥 위치에 해당이 돼요. 무량수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무량수전 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난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져요. 원래 대부분 불전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부처님이 불전 중앙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처님은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부처님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려시대 만들어진 불전 중에서 유일하게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 조선시대 만들어진 불전 중에서는 이렇게 측자양을 하고 있는 사찰의 불전이 몇 개 있어요. 잘 아시는 영광 불갑사 대웅전이라든지 그리고 양산 통도사 영산전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측면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석사가 바른 그런 건물이 가장 원형적인 형태고요. 혹자들은 부석사에서 부처님이 측면을 바라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석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아미타불로 보고 아미타불이 서방을 바라보기 위해서 일부러 측면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부석사의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이 부석사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 의상 스님이 이 부석사를 기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밑에 뼈대는 의상 스님이 만들었을 통일신라 시대 또는 삼국시대 가라무의 뼈대에 의해서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측자양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된 모습이 고려시대의 무량수전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불상을 축자법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부처님을 중앙에 배열하는 것보다 이쪽에 배열함으로써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봉정사 극락전과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이 천장 구조가 높아서 훤히 보이듯이 부석사 무량수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천장이 높아서 구조들이 지붕 천장 가구들이 잘 보여요. 심지어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재의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정을 어떻게 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한 단 한 단 쌓아서 나갔다. 똑같은 부재를 이용해서 천정을 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천정을 쌓을 때 밑에서 하나하나 부재를 아주 특별한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재들을 일정하게 맞추고 일정하게 잘라서 그 부재들을 통해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지붕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우리 역사서에는 불교 건축 또는 민가 건축에서도 정확한 설계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이 설계 법칙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견해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발견되는 이 레고식처럼 쌓는 이런 천정 구조를 통해서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송대의 아주 유명한 건축 법신서인 영조 법식서 같은 사찰 건축 또는 민가 건축의 법식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무석사 무량수전이라서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한 건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개의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흥전, 무석사 무량수전 세 개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려시대 사찰 건축, 고려 전기 사찰 건축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찰 건축들은 대체로 주심포 계열로 만들어진다. 주심포 계열의 형식에 따라서 나대 주심포와 여대 주심포로 나눌 수 있다. 지붕의 형태는 가급적이면 맞배 지붕과 팔짝 지붕을 같이 쓰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시기가 앞서는 건물들은 맞배 지붕을 쓰고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팔짝 지붕을 만든다. 그리고 불단 안의 구조도 불전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은 마루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전 안에 돌아다니다가 필요하면 뒷문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측면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지는 건물과 다르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지는 건물은 불전 뒤에도 벽이 있고 문을 놓고 그리고 측면에도 벽을 놓고 문을 놓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가까워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지는 불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측면의 문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전의 뒷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고려의 건축과 조선의 불전 건축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상대적으로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건물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고려의 불교 건축은 가장 건물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의 건축들은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시대 건물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은 건물 형태가 좀 안 이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조선시대 스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각의 사찰 건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고려의 불교가 끝나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건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려시대 주심포 계열의 건물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려 후기에 나오는 다포 건물들이 고려 조선 초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건물을 우리는 주심포 계열의 건물은 무의사 극락보전이고요. 그리고 다포 계열 건물은 봉정사 대흥전입니다. 먼저 무의사 극락보전은 실제로 1956년에 건물을 해체 수리하면서 1476년에 건물의 벽화를 수리했다라는 관련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건물의 재밌는 점은 주심포 구조이면서도 고려시대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새로운 형식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불전 뒤에 배열한 벽화의 등장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사찰 주변에 가면 대부분 벽화가 아니라 불화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
무의사 극락보전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뒤에 벽화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거든요. 원래 고려시대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 모든 벽화들이 다 사라져서 없지만 실제로는 정각 안에 뒤에 벽화의 모습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형태가 바로 무의사 극락보전에서 나타나고요.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무의사 극락보전 뒷벽을 보면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 후기 사찰 중에서 약 18개 이상의 사찰에서 사찰 후불벽에 관음보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가장 원형적인 형태가 무의사 극락보전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무의사 극락보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려시대 건물은 천정을 만들지 않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의사 극락보전에서는 천정이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천정이 딱 중앙에만 나타나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별도로 천정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봉정사 대웅전에서 나타나는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이러한 고려시대 형식을 계승해서 조선 초기에 만드는 주심포 건물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다포 계열 건물로는 봉정사 대웅전이 있어요. 이 봉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있고 기둥 사이에 주간포가 있는 다포계 건물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건물 형식이고 정면 3칸, 측면 3칸의 형식이에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에서 나오는 천장이 없는 구조에서 천장이 생기고 마룻바닥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으로 불화가 벽화가 아닌 불화 형태로 등장한다는 게 조금은 다른 점이에요. 이처럼 조선 초기는 고려시대 건축을 계승한 주심포 계열의 건물과 다포계 건물을 만드는 병행해서 만드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죠. 이 임진왜란은 대한민국 건축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소실이 되는 참화가 발생하죠. 왕이 살았던 경복궁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궁궐들이 참화가 발생해서 잃게 되고요. 그리고 전국의 많은 사찰, 혹자들은 전국의 70% 사찰 이상이 전소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임진왜란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이 참전을 해서 나라에서 결국은 승병의 참전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불교의 탄압대 정책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찰을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좀 부여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참전을 하고 그 스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디까지 가서 공사를 하냐면 나라의 기간산업인 남한산성을 수축을 하는 공사까지 실제로 스님들이 가서 공사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조선 시대에 임진왜란의 발생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전소되고 그 사찰들을 새롭게 건립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경제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찰의 불사는 고려시대 사찰의 불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자, 우리가 실제로 근 70년대 우리가 새롭게 경제부흥을 하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아나바다라는 운동을 했어요. 이거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바로 조선 후기 불교 건축사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첫 번째로 아나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껴 쓴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아껴 쓴다는 말은 조선 후기에 되면 어떠한 건물들이 등장하냐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다포 건축의 형식, 봉정사 대웅전 기억하실 거예요. 봉정사 대웅전의 모습이 조선 후기가 되면 다포 건물로 만들어지는데 다포 건물에 어울리는 지붕의 형태는 팔짝 지붕의 형태예요. 그런데
팔짝 지붕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포를 만들 때 맞배 지붕으로 만드는 건물들이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경상도 일대에서 나오는 건물들이에요. 범어사 대웅전이라든지 그리고 양산 통도사 영산전 이런 건물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심지어 양산 통도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면에서는 다포의 개수가 많지만 후면으로 가면 그 다포 개수가 줄어들 정도로 건물에서 강한 정명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선 후기에는 각각의 부재를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건물 형태가 다폭의 맞배 지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나눠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원칙상은 하나의 전각에 부처님을 한 분만 모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조선 후기가 되면 사찰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건물 하나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각 하나를 만들고 그 전각을 실제로 세 분의 부처님 또는 세 분의 사람과 나눴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단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앙에, 부처님 중앙에 불보살단을 만들고 부처님과 좌우 고초보살사를 봉안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측면에 신중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신중을 봉안하기 위한 단을 만들고 또 별도로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연가단이라는 걸 하나의 전각에 다 만들어요. 하나의 전각을 만들어서 실제로 나눠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려시대 개념에 비하면 정말로 사찰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 3단 신앙의 형태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그대로 전래가 돼서 우리 사찰의 원형적인 모습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조선 후기가 되면 많은 사찰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사찰에서 각각의 많은 건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건물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썼던 건물을 없애버리지 않고 정각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건물 명칭을 이렇게 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큰 대웅전이라는 건물을 만들고 옆에 조금 더 큰 대웅전을 만들면 대웅전이라는 건물은 이 큰 건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대웅전 밑에 있는 나안전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동일한 건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때에 따라서는 건물을 바꿔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쓴다. 다시 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조선 후기 건물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재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부재를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3칸의 불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둥이 있을 거고, 기둥이 들어가고 초석이 들어가고 여러 부재들이 들어가요. 실제로 수치를 계산해 보면 각각의 건물 3 곱하기 3칸 불전을 하나 만들 때 최소한 부재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부재가 들어가요. 이 부재 중에서는 초석, 기둥, 창방, 평방 여러 가지 부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부재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모든 부재를 다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부재 중에서 기둥이라든지 대들보라든지 이런 부재는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들보 부재를 실제로 다시 재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기둥은 기둥 2개를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걸 동발이 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필요하면 부재를 재활용해서도 쓴다라는 말이 되겠죠. 조선 후기 불교 건축의 역사는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고려의 건축과 그리고 조선의 건축에 대해서 대략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고려의 건축은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왕실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건물이 좀 없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조선 후기 사찰을 그리고 사찰 건물들은 정말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 후기 300년의 역사를 버티는 동안 정말로 사찰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17, 18세기에 만들어진 많은 불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사찰 대부분의 의식의 원형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사찰에서 행해지는 행사 그리고 원형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선 후기 사회가 정말로 어려운 사회였지만
그 사찰 속에서 끊임없이 스님들이 불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조선 후기의 많은 사찰들을 만들고 보존해 줬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